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역지점 박지희 부장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지난주에는 선거가 있었고 또 선거 때문에 또 못 뵙고 또 그다음에 또 월요일날 또 현충일이어서 못 뵙고 오늘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는 것만큼 좀 알차게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오늘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좀 저희 사장님이 정말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정말 저희 사장님 바뀐 뒤에 저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처음 얼굴 뵀거든요. 지점에서 또 순방하신다고 해서 또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왔어요. 환경 정리도 좀 많이 하고 어렸을 때 교육감 오면 학교 막 이렇게 열심히 쓸고 청소하듯이 좀 그러면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좀 많이 늦게 오셔가지고서 오늘 좀 저도 상대적으로 여기 좀 늦게 왔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도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기다리면서 또 10일 날 있을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뭔가 좀 길을 닦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최근에 좀 시장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좀 기다려야 되면서 그 기다리면서 좀 초조불안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계속 녹아있는 모습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보시면 좀 지루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거의 한 30분, 1시간 정도 보고 나면 하루 종일 뭐 그냥 그렇다라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나가고, 원래 점심시간 잘 안 나가는데 점심시간에도 나가고 뭐 밥도 먹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갔다 와도 큰 변화 없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 뭐 다음 주를 지나면서는 좀 시장도 좀 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직까지 뭐 해결 기미는 없습니다만은 중국의 이제 봉쇄가 조금씩 해제되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 뭐 살짝 루머성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돌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도 오늘 최근에 중국 좀 강하죠. 일본도 강하죠. 우리나라만 좀 상당히 좀 힘이 없습니다. 중국 최근에 강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더 안정감을 찾아가는 느낌. 그래서 중국 시장이 오히려 지금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이 완전히 사상 최대 저점이죠.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시장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뭐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를 들자면은 뭐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뭔가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 제가 아까 차트를 준비했었는데 또 어차피 차트 준비해봤자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는 안 올렸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세아 쪽, 동남아시아 쪽, 뭐 대만 쪽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늘어나는데 국내에서 기업들이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부분들이죠. 중국이랑 중국으로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많이라기보다는 뭐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면서 이 감소폭이 생기면서 기업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좀 종목들한테는 좀 녹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죠. 뭐 2차 전지도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중국한테 또 점유율 또 일정 부분 좀 뺏기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좀 줄었다라는 기사 리포트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도 좀 최근에 주춤주춤했고 그런 주도주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지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FOMC 지나면서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치들한테서 계속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뭐 글로벌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도 살짝 있고요. 최근에 뭐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을 해서 뭔가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 우리나라인데요.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만들어서 수출할 때 물론 환율 때문에 수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 마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주들이 좀 많이 힘든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뭐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죠. 낙폭과대들 중에서 뭔가 성장주 중에서 많이 빠지고 경기에 덜 민감하면서도 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실적을 낼 수 있고 뭔가 프리미엄 제품을 팔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 이제 10일 날 있을 C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PI가 지난번에 8.9, 8.5 이런 식으로 나왔죠. 요번에 8점대 이하로 내려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뭐 중국 관세 인하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줘도 지금 발표되는 CPI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발표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호재라고 인식했다가 악재라고 인식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지난번에 PCE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은 또 악재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뭐 타겟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들, 타겟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재고 너무 많아서 이 재고 조정을 해야 돼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세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좀 줄어들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아이고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래?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었어? 소비가 줄어들었으면은 인플레 지표가 꺾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어제 미국 시장 반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미국 시장에서의 해석과 반응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가 나왔을 때 CPI가 기본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3개월 연속 고점권이네. 하지만 조금씩은 줄고 있네. 하지만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정책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의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고 계속 높게 나오네. 금리 인상 속도 더 높이고 비스텝으로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우려감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반대로 앨런도 최근에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듯이 오히려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기본적인 룰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꾸로 반대로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도 꺾이지 않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연준이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못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 미국 시장에서 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자금들의 뭐 생각, 그들의 뭐 의지 이런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미리 예상해 놓고 대응을 해봤자 소용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도 실적 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부분들과 또 아까 유가의 강세, 뭐 지금 이런 부분들, 국내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어우러지면서 시장이 계속 억눌려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거래시장을 좀 팔았죠. 뭐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기관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듯 하다가 이내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내 밀렸던 것 같아요. 중국도 오히려 빨간불로 끝났는데 우리나라만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내일 옵션 만기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옵션 만기는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더 최악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서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고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에서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많이 빠졌고 종목들의 가격도 많이 빠졌고 그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 경기 침체랑 크게 연동하지 않고 무관하고 바닥을 잡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차트는 60일선이 터닝을 했고 그 60일선 터닝한 위로 21선은 올라탔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되 지금 시장이 어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오늘도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에 대해서는 뭐 걱정 반, 뭐 우려 반, 걱정 반, 우려 반이 똑같은 얘기죠. 기대 반, 걱정 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8%대 이하로 확 꺾인다라면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좋게 할 것 같지만 고공권에서 애매하게 꺾이면 또 역시 좀 시장에서 한 번 정도는 좀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점, 여지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인플레를 걱정하고 유가 강세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죠.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가가 강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이 부분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가가 언제 꺾일 것이냐 라고 예상을 해본다라면 아직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됐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한들 러시아를 바로 제재를 풀어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유가에 있어서는 크게
변할 건 없다. 사실 오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증산을 하기로 했지만 그 증산이 사실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끝나도 유가 강세를 강하게 하락으로 이끌 만한 뭔가는 없다. 다만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죠.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막 덩달아서 다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좀 다운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랑만 맞춰 본다라면은 사실 이제 허리케인이 다가올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죠. 거기다 또 미국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가, 기름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거꾸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중에 더 커졌을 때는 소비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유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공급보다는 수요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가가 쉽게 꺾이지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110에서 120불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뭔가 다른 모멘텀이 생겨서 확 100불 이하로 꺾인다라면은 시장도 좀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좀 없기 때문에 유가라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최근에 뭐 정유주들 뭐 이런 부분들 좀 강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최근 시장의 뭐 트렌드가 이제 방산주죠. 뭐 K2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다고 해서 오늘 현대로템이 올랐다가 뭐 많이 밀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주들 또 특히 이제 리오프닝도 한번 쭉 그때 훑어봐 드렸잖아요. 리오프닝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필요하다. 오늘 엔터주, 게임주, 콘텐츠주 강세 보셨을 것 같아요. 역시 경기에 덜 민감하면서 주가는 많이 빠지고 실적치도 이제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리오프닝 상태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면모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주들을 시장은 찾고 있고 또 그런 종목들 쪽으로 기관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간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 번씩 조금 더 훑어볼 건데요. 지난번에 게임주들도 한번 싹 봐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엔터나 콘텐츠들도 한번 다 봐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주도 그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화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렇게 좋게 시그널을 안 봤었는데 항공주 중에서는 뭐 한 개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 때는 화물 운송을 많이 하는 이제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 선전을 했다라면은 이제 지금 리오프닝 상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항공이 빨리 못 돌아온 이유는 뭐 코로나 검사 때문에도 그렇고요. 항공권 가격도 너무 비싸고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심리적인 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늘어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가 격리하는 거 면제되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PCR 검사가 이제 뭐죠? 그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죠. 그걸로 뭐 대체되는 부분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제 문을 계속 개방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제 여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확실히 좀 수요에 대한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송 때문에 코로나 때 좋았던 기업들보다는 완전히 여객 수요가 줄어가지고서 힘들었던 저가 항공사들이죠. LCC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거기에 있는 종목도 하나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는 이제 백화점도 말씀드렸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소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가 침체돼도 끝까지 소비할 수 있는 이제 고소득층. 이런 쪽들을 좀 겨냥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또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은 뭐 만들어서 팔지는 않잖아요. 만들어진 걸 갖다 팔 뿐이지. 뭐 물론 백화점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뭐 만들어낸다라기보다 이제 뭐죠? 상품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상품을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 상품들도 좀 많이 있고 뭐 구성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고가 라인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 뭐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롯데쇼핑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롯데쇼핑도 오늘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6년인가요? 6분기인가요? 제가 제대로 앞에 헤드라인을 못 봤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흑자 전환하는 롯데쇼핑도 계속 수급이 좋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터주들도 계속 강조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낙폭이 컸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실적은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들의 이제 스타급들의 이제 그룹들이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수익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그룹들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JYP 엔터도 한번 봐드렸어요. SM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한번 차트로 다 봐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거 뭐 있었죠? 오늘 그거 있었죠. PI 첨단 소재하고 카카오페이. 아, 이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좀 많이 좀 끔찍했던 하루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량 500만 주 정도죠. 블록딜이죠. 블록딜 폭보다는 더 많이 빠졌어요. 보통 블록딜을 뭐 한 8%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빠지는데 뭐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상당히 좀 힘든 하루였었는데 더 부담되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120일 뒤에 또 풀리죠. 그럼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락업 풀리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압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차트 이따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PI 첨단 소재 또 이제 매각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매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좀 중간에 좀 하락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아래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차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도체들도 많이 안 좋았죠. 사실 반도체도 제가 아까 차트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못 땄는데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하는 D램 현물가죠. 이제 현물가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폭이 계속 지속이 될지 못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속이 된다라면은 정말 오랜만에 반등했고 터닝한다 바닥에서 뭐 기술적 반등인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반도체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만큼 돌았거든요. 그 정도에 오늘 좀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한테는 좀 호재성 뉴스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장중에 계속 나왔었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장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봐야 된다라는 멘트를 계속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차트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유가 말씀드렸고 또 오늘 조선주 강했죠. 최근에 조선주들 좀 많이 빠진 이슈가 뭐였죠? 카타르랑 옛날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싸게 계약한 건데 지금에 와서도 또 싸게 달라고 해서 나낭이다 손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수주 발표를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신조선가 BEP가 한 2,500억 정도면은 그때 카타르를 계약했던 게 한 2,300억 정도였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계약한 거 발표진 바로는 한 2,700억 이 정도. 그래서 BP 포인트를 넘어서 오히려 200억 정도의 룸이 생겼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일단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하게 데미지를 먹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현대중공업 오늘 뭐 그다음에 대우조선도 좀 올랐나요? 그건 잘 못 봤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약할 삼성중공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뭐 뉘앙스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주도 이따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지금 중국은 돈을 풀어서 계속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는 덜 사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중국 업체한테 조금씩 밀리는 흐름들 사실 오늘 비아디 같은 경우도 테슬라에 납품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올랐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중국 업체들이 계속 2차 전지 쪽에서의 뭐랄까요 영토를 넓혀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최근에 보시면 이제 BMW도 자체 팩토리에서 이제 생산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소재 가격은 잔뜩 올랐는데 제품 셀 가격에는 반영을 제대로 못 시켜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쪽이 좀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부담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반도체 쪽도 뭐 사실은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애플이 뭐 어제 보여줬었던 이제 M2 칩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칩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PC하고 이제 노트북 쪽에 쓰는 이제 칩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애플 쪽에서 자체 개발 칩을 쓰게 되면은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쪽들한테는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주들이 어제도 그랬었고요. 오늘도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현물가 반등 이 부분은 하이닉스 정도한테 살짝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성 뉴스가 좀 혼재되어 있었던 게 이제 반도체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오늘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 봐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주들 좀 말씀드렸죠. 백화점, 그 다음에 영화관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 뒤에 CGV 많이 올랐었습니다. 영화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엔터주, 게임주 또 다 한 번씩 봐드렸었고요. 또 그 부분 중에서도 핵심되는 종목들 다 한 번씩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방산주도 이제 얘기 드렸고, 사실 현대 롯데임이 하는 그 K2 전차가 현대 위아가 이 포 쪽을 좀 만들고 있고요. STX 엔진도 같이 여기 세 회사가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롯데만 K2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X 엔진이랑 현대 위아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라는 점 고려해서 보시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는 분명히 방산 쪽이다라고. 왜냐하면 북한이 쏘면 우리 같이 쏠 거야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뭐 이번 주에 좀 한번 많이 빠진 것도 북한 핵실험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정부는 방산 쪽 투자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방산 쪽이 좀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회사에서 방산 뭐 있지, 많이 올랐던 그런 중소형 방산 회사들 말고 좀 괜찮은 거 뭐 있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하나 시스템 뭐 이것도 뭐 기관은 많이 샀는데 별로 많이 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또 주가는 쭉 한번 보시면 할 것 같고, 총알 만드는 회사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풍산? 뭐 요런 거 정도? 좀 우량주단에서는 그런 거 정도 조금 캡처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뭐 다른 이제 방산주들 말고, 중소형주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나중에 한 번씩 다시 좀 봐드리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조선주, 그 다음에 게임주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흐름 하고, 이제 또 아까 뭐 봐드렸는데, 백화점주. 뭐 이런 것들 해서 차트 한 번씩 보고, 아까 급락했었던 카카오페이랑 그 다음에 이제 PI 첨단 소재 이것까지 해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항공 쪽에서 제가 좀 괜찮아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계속 개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단거리 노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코로나 시대 때는 화물 운송 왔다 갔다 하는 부분 때문에 큰 비행기, 그다음에 멀리 가는 비행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좋았다라면, 지금은 좀 아직까지 좀 멀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부터 조금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본다라면은 근거리를 좀 운행하는 LCC 쪽들이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물론 제주항공의 뭐 새로 취임한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뭐 흑자가 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흑자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각 국가들이 오픈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차트 한 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빨리빨리 볼게요. 아까 오늘 좀 특징주 중에서 정유주 이제 말씀드렸죠.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 요새 시장이 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도 제가 지난번에 분석해 드리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트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까지 다 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는 시점, 제가 좀 추가적으로 추세선을 그어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었겠죠. 지금 여기서 연장선으로 그어 본다라면은,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 결국 이 연장선, 하락 추세선의 상단선을 돌파할 때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확실히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했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2차 전지 쪽들 SK이노베이션이 못 간 게 이제 SK온이 빨리 흑자로 전환되지 못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을 계속 시장에서는 못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유 쪽들은 뭐 SOE를 많이 갔고 그다음에 GS라든지 HD 현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지주회사 같지만 다 정유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HD 현대는 이제 현대오일뱅크, 그다음에 GS는 GS 칼텍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OE는 이제 순수 이제 정유업체가 되겠고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하고 이제 정유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노베이션 쪽에서도 이제 정제 마진 쪽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뷰가 기관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리포트들도 지난주부터 계속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받고 있는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서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연기금이 사들어오고 있죠. 사모펀드, 투신도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빡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이 최근에 유가 강세 이런 부분들에 좀 기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SK이노베이션 이게 다 예전에 제가 그어드린 선들이에요. 지금 그은 거 아니죠. 예전에 그어드린 선들이죠. 저항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한 25만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확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 추세선 돌파했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지지선은 한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갭이 있는데요. 이 갭을 뭐 살짝 메운다 치면은 한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사이가 나중에 조정받을 수 있는 조정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라면은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 사이가 조정 폭의 포인트가 되겠고 지금 뭐 당장 안 오고 그냥 추세대로 간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K이노베이션은 25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만약에 6, 7만 원까지 간다라면은 매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여기 27만 원대까지 온다라면은 잽싸게 팔 것 같아요. 한번 항상 직전 고점 가면 매물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27만 원 원저리에서 만약에 주가 흐름 따라서 올라온다라면 한번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해 주시고 다시 그 다음에 25만 원의 지지 확인하시고 재진입하는 전략 이런 부분은 이노베이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출연했기 때문에 좀 아깝습니다. 만약 제가 지난 월요일이나 지난주 수요일날 선거 전에 왔었으면 아마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근데 지금 조금 늦게 와서 아쉽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23만 원 정도 를 만약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라면은 뭐 23만 원 정도 아니면 바로 안 가고 내려오더라도 23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사이 여기 갭매우로 내려오면은 한번 매수 포인트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여기 27만 원대 가면 25만 원 지지선으로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수급도 양면에서 쭉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장중에 좀 흔들릴 때 그런 때를 한번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SK이노베이션도 조금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주 중에서는 요거 하나 골라드렸고 조선주가 보시면 지금 현대중공업 또 오늘 좀 올랐죠. 그죠? 현대중공업 좀 올라가고 있죠. 현대미포 아이고 현대미포 또 우상향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대우조선해양 아직까지 바닥이네요. 수주를 받던지 말던지 간에 안 가네요. 이 주식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네, 역시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뭐 중국 제치고 다시 일이 탈환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반응 없고 아시다시피 원가보다 상당히 크죠. 지금 최근에 뭐 철판, 후판 가격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없지만 항상 유가가 올라가면 예전엔 같이 반응을 했었었는데 요새는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예전에는 이제 해상에서 이제 시추공 뚫는 그런 선들, 고부가치 선들 이런 부분들 해양 플랜트 관련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도 일단은 저가권에서 올라가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확대해서 보면 박스죠. 제가 뭐 박스를 그어드리면 삼성중공업도 6,500원에서
여기 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박스고요. 박스 중단부는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 지금 선 그어드린 5,800원 부근을 일단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 삼성중공업 보시는 분들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박스 상단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수준은 뭐 삼성중공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 보시면 좋겠죠. 지금 연객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면에 있어서 삼성중공업 오르지는 못하죠. 개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는 사실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한번 수급 볼까요? 수급 역시 기관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개인은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한 12만 5천 원 정도 지지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은 12만 5천 원 정도 지지선 두시고요. 저항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13만 8천 원, 14만 원 정도 단기 최대 저항 일단 설정하시고요. 넘어가도 14만 5천 원에 오면은 한번 팔아줘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스타일에 맞춰서 매매하시고요. 만약에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13만 원 언더권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차트상으로는 현대 미포도 좀 괜찮습니다.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우상향 추세 유지되고 있죠. 다른 조선주랑 약간 느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하락 추세 끝난 이후에 우상향 추세를 약간 넓혀가지고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죠. 지금 그죠? 현대 미포조선은 추세가 제가 그때 손가락으로 그었었는데 이렇게죠. 그죠? 상승 우상향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미포가 조금 더 다른 조선주보다는 좀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수급면에 있어서도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 오히려 조금 더 현대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좀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도 뭐 단순히 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조정이 오거나 장중에 뭐 살짝 밀릴 때 이런 때 접근 시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9만 원 부근에 1차적인 저항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8만 5천 원 200원이죠. 9만 원 정도 뭐 더 가면은 직전 고점이죠. 9만 7천 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 추세선 우상향 중인데요. 이 상단이랑 이 고점이랑 만나는 구간이 이쪽이죠. 제가 선을 지금 그어드리면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두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한 9만 5천 원 정도에서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미포 가지고 계신 분은 9만 5천 원. 뭐 시장에서 뭔가 호재가 나와서 막 뚫고 올라가서 한 10만 원 정도 가면은 일단 좀 매물 나온다라고 현대미포조선은 봐주시고요. 삼성중공업은 아까 차트 봐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좀 엔터 봐드렸었는데요. SMYG, JYP 있었는데 그때 SM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증권 방송에서 아침에 말하고 나서 완전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조정했다가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실적 때문에 그때 많이 올라왔었죠. SM이. 근데 오늘은 뭐 JYP가 호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JYP 엔터 모양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 조정은 좀 꽤 받았었고요. 지금 이것도 예전에 다 그어놓은 손들이에요. 제가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하고 다 그어드렸던 선들이에요. 말씀드릴 때.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이제 지지대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일단 JYP 엔터는 이 가격대죠.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만 5천 원을 최대 마지노선으로 놓고요. 중간 정도.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매수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만 7천 원 살짝 깨지는 수준? 네, 요 정도면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보시면 양봉 나올 때마다 거래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선도 우상향 터닝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번에 시장 때문에 조금 밀렸습니다만 다시 60일선 복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YP한테도 1차적으로는 목표가 한 6만 1천 원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저항이에요. 요거 뚫으면 직전 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만 7천 원
정도나 그 언저 밑에 언더 정도면은 좀 상당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연금이 오늘 좀 팔았어요. 올라올 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샀었죠. 근데 외국인이 좀 끌어올렸다라는 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었다라는 점, 투신권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들은 전체적으로 실적도 되는데 경기랑 좀 무관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대적으로 FOMC 회의도 그렇지만 CPI 그 나왔을 때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경기 무관한 종목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SM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SM은 아직 추세가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보시면 제가 예전에 둥글게 원형이 생긴 걸 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이걸 확 벗겨내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LG 이노텍도 차트가 엉망진창일 때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LG 화학도 바닥에서 돌아설 때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고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저점에서 계속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거래량 봤을 때는 터닝 시도를 한번 하겠다. 다만 지금 60일선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 꺾여 있는 이 60일선을 넘어서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SM 같은 경우는 여기 73,000원이 되겠습니다. 72,000~73,000원 되겠네요. 여기 이 저항대를 어떻게 뚫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를 뚫을 때 거래량 붙이면서 확 떨어지면은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M은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72,000원에서 3,000원 부근에 좀 강력한 돌파, 거래량, 그 다음에 뭔가 호재,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안 나오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 다시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고요.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 매우로 내려온다 라는 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SM을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엔터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봐드려야 되겠죠. 사실 지금 요번에 내정이죠. 확정된 건가요? 금감원장 같은 경우가 말을 했습니다. 이미 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으로 하고 뭐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에 방해되는 부분들을 자기는 뭐 이렇게 없애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중국이 내자판호도 많이 줬습니다. 뭐 물론 외자판호를 준 건 아니지만 내자판호를 줬습니다만은 게임 쪽도 보통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P2E 게임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이런 쪽도 다 가상화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조금 바뀔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경기 또 특히 방어적입니다. 경기 침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쪽이 되겠고 게임주들도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터닝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어제 NC소프트가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 정말 4월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NC소프트도 그때 이거 제가 다 하락 추세선 그어드린 거죠. 그때 손이 좀 이상했는지 삐딱삐딱하게 그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등을 하면서 서서히 태세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뚫지는 못했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삐딱하게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선 조금 지저분해질 수는 있는데 뭐 알아보기만 하면 되죠. 어디 갔지? 네, 이걸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제가 추세선을 좀 크게 그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그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어보면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을 돌파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선 상단 쪽으로 이동할 힘이 있어 보이죠. 결국은 이 55만 원 부근까지는 NC소프트가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이 말해줬죠.
방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 NC소프트에 대해서 최근에 좀 기관도 조금 뷰를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 중에서도 저점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슈팅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50만 원 정도에서 막힐 수 있겠지만 뚫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만 원 부근까지 슈팅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NC소프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도 이제 연기금이 이제 팔지는 않죠. 그죠? 이제 팔지는 않죠. 아주 엄청나게 팔았다가 지금 팔지는 않습니다. 40만 원 깨질 때까지 아주 가열차게 팔았다가 깨지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사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사고 팔고는 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매도는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고려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암호화폐랑 가장 관련 있는 게 이제 위메이드가 되겠고요. 최근에 맥스가 먼저 튀었었죠. 위메이드도 조정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도 뭐 최근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바닥에 튀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21선 이제 우상향 턴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61선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곧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 터닝을 할 준비를 하겠죠.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위메이드도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조금씩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21선이 터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메이드의 지수 한 73,000원 정도에다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세요. 이 73,000원 정도가 안 깨지고 잘 지지가 된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트레이딩 하실 분들이라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한 75,000원 언더? 예, 혹시 시장 때문에 밀려서 75,000원 언더면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 시도 한번 해볼만 하고요. 목표치는 그때도 그어드린 대로 한 10만 원 정도 일단은 1차적으로 설정하시고, 뚫어내도 11만 원이면은 최대 저항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위메이드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폭삭 망했던 게 이제 펄어비스죠. 저 개인적으로도 펄어비스가 중국 가서 좀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었는데 완전히 좀 망해졌고, 이때 공매도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쯤에 이제 붉은 사막 나오는 거죠. 그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시점, 보통 런칭하기 전에 한 3개월 전 정도 되니까 여름쯤이면은 뭔가 시장의 기대치 얘기가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도깨비 메타버스 게임까지 고려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펄어비스의 주가도 뭐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다시 환매수하기에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봤는데 일단 펄어비스가 6만 원은 잘 안 깨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지노선은 6만 원에다 설정을 해놓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은 6만 원 정도 마지선 설정해 놓고 손줘서 잡고 계시고요. 대신에 이제 올라오더라도 뭐 계속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항대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한 8만 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8만 원 부근을 최대 저항대로 생각해서 반등을 노리는, 뭐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그 가격대를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중간에 뭐 여기 당연히 72,000원도 한번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조금씩 다시 여기서 왕창 환매수하고 다시 팔다가 다시 좀 샀죠. 연기금도 사다가 팔다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모펀드도 계속 많이 팔았다가 이제 크게 오늘은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게임 엔터 컨텐츠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엔터 컨텐츠, 백화점, 뭐 그다음에 항공주, 뭐 이런 것들 다 리오프닝이죠. 이쪽에서 조금 리오프닝 소비랑 관련된 쪽들, 그다음에 경기 방어적인 쪽들에서 시장에서 오늘 선택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가격적인 부분들 설명드린 대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유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주항공을 안 봐드렸구나. 네.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방향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 저항대 눈에 뻔히 보이죠. 25,000원 저항대 잡으시고요. 단기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에다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9,000원 부근 되겠네요. 제주항공은 앞으로 19,000원이 깨지면 또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요, 19,000원이 깨지면 제주항공은 다시 또 이 박스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박스권 이 하단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올라왔으면 여기를 딛고 다시 올라가 줘야지 방향을 바꾸는데 여기로 갔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그리면서 이 안에서 놀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중단부 위에 있으면 상승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박스권을 기더라도 이게 윗단에서 놀다 보면은 에너지 모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주항공은 25,000원이 저항대라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뚫리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뚫린다라면은 뭔가 변화의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주항공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평선들도 조금씩 추세 전환하고 있죠. 지금 21선도 하락하다가 우상향 터닝했죠. 61선도 터닝했죠. 나머지 이평선들도 다 밑에 끌려서 우상향으로 싹 다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이평선들은 다 우상향으로 터닝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제주항공 수급 3일 연속 연기금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는 죽어라 팔았었습니다만 3일 연속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모펀드도 다시 사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다가, 투시는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상태고, 오늘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뭐 제주항공을 팔긴 했습니다만 이 밑에 사둔 거를 본다라면은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항공은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조정이 나오면 접근하시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라면은 한 지금 22,150원이잖아요. 22,000원대. 네. 22,000원대가 아니죠. 21,000원대.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1,500원 사이 들어오면 더 좋겠고, 21,500원 안 깨고 다시 반등하면서 22,000원대로 올라선다라면은 그 가격이 더 좋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정도를 최하단으로 놓고요. 여기 지선 최하단으로 놓고 그 사이에서 조정이 나오면 제주항공은 한번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항공사들 중에서는 좀 제주항공, 일본에 좀 특화되어 있고 단거리 노선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좀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많이 빠진 종목 한번 봐드리기로 했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이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이버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것도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카카오페이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지기만 했고 최근에 좀 반등 시도했었죠. 이 반등 시도할 때 수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사거든요. 오늘 던지거나 말거나 팔거나 말거나 연기금 계속 사거든요. 지금 카카오페이를. 사실 페이가 소비 쪽에 있어서 나쁘진 않아요. 온라인에서든지 간에 오프라인에서든지 간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페이가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실적도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좀 더 있었고, 근데 이제 사모펀드 쪽에 매도 나오는 부분이랑 오늘 외국인 120만 주, 500만 주니까 아직 나올 게 좀 더 남았네요. 실제적으로 이 외국인 매도에서 500만 주 찍히는 구간이 좀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겠고, 그 다음에 4개월 뒤죠. 120일이니까 4개월 뒤에 다시 또 한번 악어 풀릴 때를 대비해서 그 사이에 좀 더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트레이딩 하시면서 그 다음 다시 물량 나올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죠. 뭐 물론 120일 지났다고 나머지도 다 팔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또 모르죠. 그건 시장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다만 이제 연기금이 꾸준히 받아내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차트로만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좀 이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답을 드린다라면은 결국은 이겁니다. 오늘 저점도 지난번 저점권에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 여기 계속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했던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저항도 어떻죠? 제가 여기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 저항 구간까지가 1차적으로 올라온 목표가다 말씀드렸는데 딱 제대로 딱 거기 가니까 11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못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없었지만 못 들어왔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주거나 비중을 줄여놨어야 되는 게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들어오면은 못 뚫는다? 여기 벌써 일주일이 지나도 못 뚫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상한데 비중 줄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소소하게 대응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거든요. 안 정리하면은
이거 대응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 여기서 절반을 줄였으면 재매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번에 올라갈 때도 11만 원 부근은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겠다. 지선은 뭐 오늘 찍은 저점이겠습니다. 저점이 오늘 8만 6천 원 부근 되겠네요. 8만 5,800원이니까 8만 6천 원이 다시 깨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종목을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저항대라고 한다라면 오늘 시가 부근 되겠습니다. 단기로는 오늘 시가는 9만 3천 원 부근을 뚫어내느냐, 그다음에 이 개파락한 부분을 갭을 메꾸러 가느냐,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바뀌는지를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 500만 주가 다 시장에 풀리는지 이 부분 조금 확인하면서 수급 확인하면서 이 카카오페이를 보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11만 원 앞으로도 계속 큰 저항이다. 오늘 시가도 저항이다. 이 시가를 넘어서더라도 이 하락할 때 생겼던 이 갭매움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는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대한 고려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PI 첨단 소재도 이제 매각하고 나서 많이 빠졌죠.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매각한 게 이제 베어링 쪽으로 갔는데 나쁜 거는 아닌데 또 그런 거죠. 사모펀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또 팔겠지라는 생각. 네, 그 부분 조금 부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그어드린 것들이지요. 선 저항대.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직전 고점에서 다 저항을 받습니다. 제가 왜 항상 주식은 직전 고점 가면 팔으려고 하냐면요. 남들도 그 가격 가면 팔고 싶거든요. 왜냐? 거기 다 물렸거든요. 남들이 팔고 싶은 가격이면 나도 팔고 싶은 가격이잖아요. 남들이 팔고 싶은 가격은 바로 매물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면 한번 팔아줬다가 안 밀리네? 넘어섰네? 그럼 다시 재매수하는 투자 전략? 이런 게 팔고 나서는 안 볼래가 아니라 난 팔고 다시 대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차적인 대응을 해놓는 거죠. 직전 고점 가면은.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아까 카카오페이라든지 이 PI 첨단 소재도 다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뭔가 기술적인 대응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오늘 다시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썼으면 좋았지 않겠냐. 뭐 물론 그걸 누가 알겠냐라고 말하신다라면은 저도 할 말은 없고 차트가 후행적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직전 고점대 부근이 오면서 강하게 못 돌파하면 시장에서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PI 첨단 소재는 여기 45,000원 부근에서 오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45,000원이 다시 깨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버텨보시고요. 일단 궁극적으로 오늘 이 장대 음봉을 뚫어내는 거래량 생길 때 뭔가 시장에서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제가 그어드린 그때 박스죠. 상단 저항대, 중단, 하단이라고 보시면 일단 요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5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PI 첨단 소재는 요 좁은 박스 안에서의 대응이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은 보시면 외국인 꾸준히 샀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그동안 팔다가 오늘 반대로 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이 반대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격 이하로는 크게 팔고 싶은 생각이 서로 둘 다 아마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오늘 저점 마지노선, 그다음에 오늘 뭐 고점, 어제 고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를 좀 저항대로 하는 대응.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도 기관도 더 추가적으로 이 밑으로는 막 팔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종목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체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좀 요새 제약바이오들도 더 이상은 안 빠지더라고요. 뭔가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이 눈에 좀 띄었어요. 네, 삼천당 제약도 지금 약간 우상향 터닝하려고 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이 주식도 뭐 안과 관련되어 있는 눈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들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시장에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 또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있죠. 뭐 에이벨 바이오도 그랬고 최근에 뭐 NK맥스 같은 경우도 호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최근에 좀 나이백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나이백은 좀 바닥을 잡아가고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요. 오늘 뭐 다른 중에서는 네이처셀인가요? 그런 것들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는데 뭐 그런 것
치고 좀 긍정적으로 큰 회사들 중에서는 뭐 최근에 한미약품이 좀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또 녹십자 그러니까 GC셀이죠. 그런 것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뭐 바이오는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6월 달에 좀 학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봐왔던 종목들 중에서는 요 삼천당 제약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조금 변화가 나타날랑 말랑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권이었었던 박스권이 하단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상단부 쪽으로 슈팅하는 흐름 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한 10% 정도만 노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삼천단제약 5만 원에서 매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매매하실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금도 뭐 하루 정도 팔았습니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특히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다 사주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차트로만 골랐지만 실질적으로 수급 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삼천당 제약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지선은 뭐 오늘 저점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4,000원인데요. 43,000원 깨지면 다시 또 이 밑에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맞겠죠. 하지만 최근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 43,000원 잘 안 깨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주째 안 깨고 있거든요. 2주 동안 안 깨는데 그게 깨지면 좀 이상한 거겠죠. 그게 깨지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3,000원 지지선 내지는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변동성 활용해서 접근하시고요. 여기 최소 47,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화점, 정유주 다 봐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주도 하나 말씀드렸고 조선주 좀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뭐 LG화학질 동구도 추세 좋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코롱인도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잘 올라가다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 것들 지지선 부근에서 좀 잘 봐주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LG화학도 계속적으로 양극재 쪽 최근에 노력하는 부분들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도 뭐 테슬라 이제 쪽 수주 얘기 나왔죠. 삼성전기도 이게 참 웃긴 게 아시다시피 추세 다 망가뜨려 놓고 호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4조에서 뭐 5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기도 뭐 다들 그러죠. 왜냐면 하단이잖아요. 여기 박스 하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15만 원대를 깼다가 급락을 시켜놓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야 뭐 다들 털리겠죠. 뭐 저희는 뭐 말할 때 매물, 썩은 매물들 다 털어내기 위한 부분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레포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나 LG전자가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역사적인 저점권이다. 둘 다 PBR 1배단 뭐 일부분 얘기 나오면서 나온 부분인데요. 아직 뭐 LG전자는 호재성 뉴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이제 테슬라 향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왔고 또 나중에 이제 맥북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 오늘 카메라 관련주들도 좀 그래서 조금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맥북 이슈나 테슬라 이슈로 삼성전기도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주식이 맨날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니다. 또 항상 좋은 기업들은 항상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이 부분이 지지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계속 여기 저항대였었잖아요. 이쪽 구간에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대 뚫었던 부분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 14만 원대 중반에선 지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렇게 변화가 나올 만큼 대형주들은 좀 뭔가 변화 시도가 있으니까 뭔가 많이 빠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량주들을 이번 조정기에 잘 골라내는 전략도 중요하다. 아까 하이닉스도 말씀드렸죠.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현물가가 정말 오랜만에 우상향으로 터닝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뭔가 변화를 시도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연기금은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라는 점, 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제가 항상 보면 10만 원대 초반, 한 10만 3천 원 요 정도 오면 꼭 반등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0만 원 마지노선 손절선 두시고 뭐 긍정적으로 좀 터닝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뭔가 확실한 뭔가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램 현물가 조금 변화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는지 보시면서
그게 포착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 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디램 현물가 계속 발표되는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네이버도 말씀드렸고 다 마찬가지죠. NC도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는 리오프닝 중에서도 빠질 만큼 빠지고 정말 쌀 만큼 싸고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있으면서 침체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그런 기업들에 좀 손을 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앞으로 계속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CPI 좀 발표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치가 나오든지 간에 8점대 이하로 안 나오면 시장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더 확인하면서 안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의 시장은 뭔가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뭐랄까요? 변화를 위한 섹터 간 종목 간 조정 이런 부분들이 순서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단기적으로 좀 시장 봐주시고요. 제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나와서 종목 리뷰도 해드리고 또 그 시장에서 그날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입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